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몇 편을 추려서 제가 글을 쓰고 있는 플랫폼에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글을 올릴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읽고 골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틀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텀에서 샀던 아프리콧 가죽의 예쁜 다이어리고요. 그리고 바로 읽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매일 쓰는데 일기를 쓰든 아니면은 수필을 쓰든 소설을 쓰든 이 한바닥만 채워보는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기에는 소설을 썼네요.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엉망이었다. 별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아이가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멀쩡한 가정이 무너졌다.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우고 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상처를 내는 그 누구에게도 평화롭지 않았던 전쟁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시기가 다시 찾아온다는 데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 한 사람을 계도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그 이상이 되어야 했다. 그건 누군가에겐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도 다른 누군가에겐 비정상이 되는 길이었다. 잘 썼죠? 이거는 5째 아이를 읽고 나서 제가 감상 겸 습작 겸 해서 한번 써본 글이었어요. 요거는 수필 겸 해서 제가 써본 건데 한 바닥이 아니라 여러 바닥을 썼네요. 산책을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써봤어요. 근데 여기에 발 아래로 차가운 개울물이 흐르고 머리 위에선 작은 새들이 무리지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오른다. 촘촘한 바늘같이 치솟은 침엽수 꼭대기 너머에서 흰 빛이 쏘아져 내리면 바로 그 즈음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산에선 해가 빨리 진다. 밤눈이 밝은 짐승들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객은 서둘러 집을 비워줘야 한다. 쫓겨 내려가는 것이 초라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에게도 나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집이 있기 때문이리라. 아무리 세상이 재촉해도 느긋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네모난 공간이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나는 산을, 바다를, 강을, 들을 빌린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은 내 집뿐이다. 다른 것들은 다 빌린 것이니 깨끗하게 조용하게 주어진 시간만 즐기다 새 것처럼 돌려주고 나오는 게 내 삶의 철칙이다. 이렇게 써보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 연말마다 느끼는 심정을 적어봤는데 12월 한 달은 거의 매일 캐롤을 듣는다. 그게 아니라면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 특히 90년대 미국 영화를 즐겨보는데 화려하고 풍요롭고 낭만적인 대국의 호황기를 추억할 수 있어서 좋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라디오를 듣고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지금은 구식이 된 포드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디지털이 발을 디딜 틈이 없는 낭만의 시대. 아날로그가 아직은 좋은 나는 과거의 영상에서 추억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생활 양식으로 삼는다. 이렇게 정통은 어디에서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라고 썼죠. 제가 이거를 글로 옮길 거를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아까 여기 소설 하나랑 캐롤 이렇게는 글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설 한 바닥을 썼네요. 이제 단 10초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기존 인류들은 그 생명을 다했고 신인류가 기존의 자리들을 대체할 것이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인연을 찾아 떠났다. 누군가는 불같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는 빚진 사람을 찾아 마무리되지 않은 무언가의 매듭을 지으러 밖으로 향했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어둔 것이 나중에는 소설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거는 미도리 MD 노트 샀던 거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일기장 쓸 때 맨 앞에 써둔 거를 여기로 다시 옮겨왔는데 글쓰기 철칙은 매일 쓰기, 생각나는 대로 쓰기, 고치지 않기, 하루 뒤 퇴고하기, 주제 형식 자유롭게
타인 사회로 확장하기, 개인의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왜 썼는지 이유도 써보기, 거창하고 멋질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죠. 메일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쓴 날 X자를 쓰면서 마지막 날에는 리워드를 꼭 하나씩 줬는데요. 거의 대부분 저는 다이어리를 샀죠. 그리고 1월 1일의 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겨울 때마다 떠오르는 감상을 한번 적어봤는데, 이렇게 추운 날이면 반드시 떠오르는 일이 있다. 작은 엄마 집에서 하루 자고 온 날이다. 밤늦게까지 설 특선 영화를 보고 야식도 만들어 먹고, 사촌 언니의 작은 침대에 나와 언니 그리고 사촌 언니까지 복작복작 붙어 사는 사이 밤새 큰 눈이 내렸다. 내가 사는 지역에선 좀처럼 없는 일. 그 새벽에 아빠가 체인을 걸고 우리를 데리러 왔던 게 기억난다. 나는 내심 하루 더 놀고 싶은 마음에 틱틱거렸는데 작은 엄마네 집과 우리 집은 차로 40분 거리다. 평소보다 배로 걸려서 우리를 데리러 온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직도 찡하다라고 적어져 있네요. 감동적이지만 글로 옮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드립커피에 빠진 날의 감상을 써봤는데, 여기 써줬죠? 전문 용어를 어설프게 쓰기보다는 그냥 내가 느끼는 것을 솔직히 써준다. 종합해보면 나는 산미가 있는 것보다는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고 과일이나 꽃향보다 견과류, 초콜릿 맛을 선호한다. 라고 적어놨어요. 타인의 실수에 관대해지기, 꽈배기 시켰던 날의 그 이야기를 써뒀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미리 한번 써봤던 그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번에 밀리로드에서 출간 공모전 한 것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이 소설로 받았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상을 뭐 댓글로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읽고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기다렸던 영화 얼굴에 대한 기대평 했었죠. 얼굴이 뜨기만을 기다렸다. 소설을 쓰다 보면 퍼즐의 한 피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영화로부터 힌트를 얻는 편이다. 줄거리대로 줄줄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지루하다. 그렇다고 재미있는 부분만 뚝뚝 잘라 끊어내면 그 파격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일 거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영화에서의 연출이다. 영화를 보면 대사와 전환과 전개를 배울 수 있다. 부디 오늘의 감상에서도 필요한 퍼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써줬죠. 이것도 한번 글로 옮겨볼게요.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옮기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 많은 유모차들은 어디로 가는가? 산책을 하다 보면 한 번은 마주치는 풍경이 있다. 어린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 아니면 텅 빈 유모차를 지탱해 걸어다니는 노인의 모습 말이다. 시간을 역행할 수는 없으니 나의 미래에 가까운 것은 유모차를 미는 노인일 것이다. 그마저도 없는 노인들은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할 테니 나의 미래는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고독히 산책을 즐기는 모습, 혹은 방 안에 틀어박힌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아이들은 두 발로 서기 위해 유모차를 거쳐가지만 노인들은 두 발로 서지 못해 유모차에 의지한다. 우리의 미래가 그 바퀴 위에 얹혀있다. 라고 써주었죠. 그래서 요새 노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노인 관련된 이슈는 한번 장문의 글로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 또 있죠. 오늘은 엄마가 키우던 식물을 버렸다. 이것도 옮길 거예요. 딱히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베란다를 치우다가 정리하자는 말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모았던 인형을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떠나보낸 적도 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이 연속된 시간 속에서 사건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모든 일엔 이유가 없다. 매년 연말 연시에는 기분이 들뜨곤 한다. 뭔가 새로운 일, 특별한 일이 우리를 특별한 누군가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12월 31일도 1월 1일도 인생의 긴 연대기 중 하나의 날일 뿐이다. 그저 이유 없이 화분이나 오래된 인형들을 처분하고 싶어지는 이런 글은 전 좋아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완벽을 바라는 마음 같은 거는 제가 어떤 다이어리를 사고 나서 기분이 나빠졌던 경험 때문에 써본 페이지라서 이거는 부정적인 기운을 넘겨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설인데요. 그다지 감흥이 없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소설이니까. 수년 만에 돌아와 고향의 바다 앞에 섰을 때 나는 완전히 실패한 상태였다. 사업도 망하고 처자식은 어디로 가 숨었고 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다. 내 고향은 작은 부두가 있는 시골 어촌이었다. 아버지는 낡은 고깃배를 한 척 몰았고 선원이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였다. 아버지의 바다는 우리를 가난하게는 했을지언정 굶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평생을 바다에 바치고도 그 바다에 빠져 유명을 달리했으니 바다는 밥을 주고 그 값으로 목숨을 달라던 불량배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마치 내가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처럼 말이다. 너무 구시대적인 향기가 나서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군가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했다. 나는 어느 정도 그 말에 동의한다. 조금 더 현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주장하는 글인데요. 이렇게 두 편으로 써봤네요. 그리고 이거는 붕어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을 샀다. 팥 4,000원어치와 크림 4,000원어치를 봉지에 담아두니 꽤 묵직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붕어빵 장수에 대한 것이다. 가격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쓰여있고 매번 갈 때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라디오가 흘러나오니 독실한 신자임에는 틀림없다. 전도는 그리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무료한 표정으로 붕어빵 기계를 돌리는 붕어빵 장수는 무엇을 위해 신을 믿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큰 열정을 품고 살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완전히 약한 불로 탕약을 다리듯 미미한 불씨만 근근히 지피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사람이 전단지를 돌리게 만들고 쭈뼛쭈뼛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인사 대신 하게 만드는 그 신비한 힘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 이런 걸 써두었죠. 그리고 공모전에 참여하느라 힘들었던 나를 위해서 뭘 살 거다 이렇게 적어놓은. 그리고 여기도 소설을 하나 적어두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꿈을 꿨던 내 애착 인형을 잃어버리는 꿈을 꿨던 거. 그리고 연일 아빠의 베란다 청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 많던 화분들이 사라졌고 엄마가 독일에서 살 때 잘 썼던 트렁크도 할아버지가 쓰시던 전기장판도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왠지 서운한 마음도 든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구나. 새삼 놀랍다. 문득 삶이란 건 존재와 소멸이 한 세트로 구성된 여행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든다. 태어나고 사라지고 내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을 짜맞추는 것이 전부인 가상 체험 프로젝트 말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소설인데요. 제가 판다를 좋아하는데 판다 관련된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해서 적어본 거예요. 이혼 후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짐을 풀어놓으며 자기가 원래 쓰던 방으로 갔더니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아기 판다의 사진이 붙어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까만 얼룩 속에서 무고하게 빛나는 흑요석 같은 눈동자, 촉촉한 코와 뾰족 솟은 뿔털, 기분이 좋아 한껏 젖혀진 조그만 귀. 푸바오의 얼굴을 묘사를 한 거죠. 판다 보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와서 사춘기 때 쓰던 방에서 발견한 판다 보기의 포스터를 보고 무작정 판다가 있는 그 중국으로 떠나는 얘기입니다. 먼 산에서 보는 보기는 아주 조그만 아기 판다 같았다. 내 방벽에 붙어 있었던 사진 속에서처럼 아주 작고 어여뻤다. 나는 보기에게서 내 과거를 보았다. 젊고 두려울 게 없었던 아버지를,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지 않은 어머니를 보았다. 보기는 느릿느릿 방사장을 거닐다가 꾸벅꾸벅 졸았다. 볼이 미어지게 대나무를 먹고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과거와 보기의 과거가 다가가면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보기를 만나겠다고 용감히 이곳까지 와서 기껏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며 목을 놓아 울었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여기 뜬금없이 자본주의의 실패는 예견된 미래다 이러면서 AI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주장하는 글쓰기죠. AI로 인해서 무상으로 기본급을 받고 사는 미래의 인간의 모습, 그런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할 때와 똑같은 돈을 받고도 스스로 매기는 자신에 대한 가치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를 수행하고 성취감을 얻으며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확신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가만히 앉아서 기본급을 받는 그런 생활. 옛날의 시대를 비교해보면 아등바등 아끼고 살면서 사치품 하나를 노동에 대한 대가로 사고 약간의 기분 좋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반적인 노동자의 삶은 고전 문학, 그마저도 AI가 쓴 그 고전 문학 안에서 그 한 장면으로 후대에 읽혀질 것이다. 그런 사회가 올 것을 알면서도 소설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인간 시대의 낭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끝까지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 쓰는 소설을 창작할 것이다. 아무리 시대에 뒤처진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내 진짜 노동의 대가를 정직한 방식으로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낭만을 모르는 사람이 쓰는 소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저는 AI를 써서 소설을 쓰는 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런 글을 써봤네요. 이것도 소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추운 계절이다. 물론 모두에게 추운 날씨는 아니다. 찬바람도 피해가는 곳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나서 얇은 밭대로 세운 집이 떠내려가고 그걸 겨우 다시 세워놓으면 태풍이 쳐서 박살이 나는 여기 세미지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꿈의 궁전. 그곳에 입성하려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까지는 차례가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그런 곳에 가서 정처 없이 맴돌곤 했다. 사시사철 난공불락의 성은 그 성곽마저도 장대해서 내 길을 죽여놓았다. 동시에 언젠가는 꼭 저 안에 들어가 보고자 하는 우기를 발동시키기도 했다. 나의 사랑에게 바치는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글로 옮겨 쓸 테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세요. 제가 2023년도에 공모전에 당선을 했었는데 그때 기념해서 저희 엄마가 사준 사랑무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빠가 치워버리신 거죠. 그리고 정말 기괴하게도 가지 하나만 남겨놓고 그 화분을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 화분을 치우다가 가지 하나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빠한테 화를 냈죠. 그랬더니 아빠가 사주신대요, 다시. 근데 공모전을 합격하고 산 화분이 의미가 있는 거지 화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 내가 또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겠냐. 근데 이번에 했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화분을 하나 사주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가지를 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그 가지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그 가지일 뿐인데 거기 하단에서 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조금 더 힘이 있어지면 화분을 좀 큰 데로 갈아주려고 합니다. 이런 거 염과 습도 한번 적어보죠. 이것도 제가 소설 때문에 염하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숭고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장례 지도사들은 굳은 시신을 반듯하게 펴는 수시 작업을 하게 된다. 뼈를 맞추고 살을 닦는 과정이다. 푹 꺼진 볼에 솜을 넣고 다물어지지 않는 잎을 봉하고 채 나오지 않은 배설물을 정리하는 모든 절차가 장례 지도사의 사명을 띠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 숭고하다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 써져 있죠.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한 줌 재로 돌아간다. 사랑도 명예도 돈도 다 채워줄 수 없는 무상한 시간이 무한대로 이어진다. 내 소설 속 주인공에겐 어떤 마지막을 선물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는 밤이다. 슬픔 이상의 감정으로 압도된다.
이거는 맛있는 보리차를 끓이는 방법인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물들, 이 소설은 제가 쓰려고 하는데 이런 톤으로는 쓰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무겁게 약간 음습하고 무거운 톤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명랑 만화처럼 써졌는데 그런 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리고 2월 일기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린 것 같은데 계속 해볼까요? 조금 더 시간을 단축을 해서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소비에 대한 지론을 조금 써보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시대는 지났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서 나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2월 쇼핑 금지 이렇게 써놓고 엄청 샀어요. 또 많이 샀습니다. 사물들에 대한 여러 패턴으로 소설을 써보고 있는데 이런 톤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글로 또 옮겨볼 거예요. 왜냐면 그냥 느낌이 좋아서. 여름이면 보사노바가 땡긴다. 종로로 가는 버스였던가 아니면 명동으로 가는 버스였던가 아무튼 버스 안에서 Girl from 이파네마가 흘러나왔고 노래가 끝날 무렵 라디오 진행자가 말해주는 공명을 외워두었다가 무한 반복하며 들었던 기억이 있다. 보사노바는 해변 위에 떨어지는 무수한 별빛처럼 반짝거리고 환상적이고 금방 사라져버린다. 보사노바를 들을 때면 소나기에 쥔 따끈한 모래가 사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간지러움을 느낀다. 이거는 제가 이 글을 옮기지는 않고 이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 꼭지를 빼놨어요. 진짜 운명이란 게 있나? 입춘 전후로 버거운 일이 겹쳐서 몰려오고 있다. 속설에는 입춘 때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해 오는 대박이라던데 진짜 그 말이 맞다면 나는 공모전에 합격하고 단편집이 대박나고 우리가 좀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공모전에 합격하고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이제 이게 차례로 일어나면 진짜 입춘 매직이 있는 거죠. 감사하자고 일기를 마무리 짓고 있네요. 그리고 엄마가 도넛부터 돈가스, 뭐 소스 이런 것까지 직접 만들었던 그 시절에 열정적이었던 요리사였던 엄마. 실제 요리사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면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모든 음식을 잘했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음식을 잘하지만 엄마가 힘이 없다고 열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아마존 직구 반품권으로 일주일 넘게 무소비, 비소비를 유지하고 있다. 입맛도 떨어진다. 이렇게 했네요. 불량품이 와가지고 아마존 직구로 산 거를 반품하는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피곤했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었죠. 이것도 한번 글로 옮겨볼게요. 모든 생명에는 성숙기와 쇠퇴기가 있다. 꽃을 피웠으면 꽃이 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경험과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런 장점 외에도 노화라는 불가항력적 단점이 있다. 쌓여가는 것들과는 반대로 젊음을 잃어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다. 청춘 대신 얻은 부로 노화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임을 반증하기에 청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는다. 써놨죠. 이거 소설을 연재하면서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 그 소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설을 연재하면서 들었던 기분. 후련하다. 오늘 연재문을 업로드했다. 다들 쓰겠다는 사람은 많고 읽어줄 사람은 없다. 연재형 공모전에 참가하면 흔히 겪는 일이다. 서로 댓글 조회수 품앗이하고 그 카르텔을 합세하지 않으면 상위권에서 밀려나는 생태계로 이루어진 그곳은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집단들의 정글이나 다름없다. 이제 10화까지 완성했을 때의 그 심정 을 써놨어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보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때 반품 절차가 완료됐다고 쓰여 있어요. 이 반품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설도 썼다는 거는
진짜 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이었죠. 왜냐면 아마존 재팬은 반품하는 과정을 모두 보험을 커버하는 DHL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15만원? 16만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찝찝한 과정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장편 소설을 구성한 날의 이야기. 시작일 뿐이고 시작이라 말하기도 민망한 줄글에 불과하지만 이게 뭐라고 설렌다. 빨리 시작하고 싶다. 이거는 일종의 병이에요. 소설을 쓰고 있으면 다른 소설을 쓰고 싶은. 그리고 아이리스라는 꽃에 꽃말과 이런 특징들 써놨는데 아이리스는 선명한 색감으로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 소재로 자주 이용되었다. 나는 후기 인상파 작가들과 야수파 화가들을 좋아한다. 덩어리와 색으로 세상과 사물, 인간을 보는 시선이 좋기 때문이다. 고흐도 아이리스를 그렸다. 아이리스는 독초 같은 느낌이 강하고 야생화의 생동감을 품고 있지만 자태는 우아하고 절제돼 있다. 매력적이다. 이 모든 주접이 아이리스 몰든을 사려고 제가 요거를 사겠다고 주접을 떨어봤던 겁니다. 결국은 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수요 산문집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 아이리스 몰든을 사고 수요 산문집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잘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종식 무엇의 종식이냐? 아마존 재팬 반품 절차의 종식입니다. 반품 비용까지 모두 환불을 받은 그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허탕 쳤던 그런 거죠. 한우 채 끝살 5만원어치와 쇼콜라 라떼를 사서 택시 타고 돌아오니 벌써 오후의 끝자락.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홀로 망중한이었다. 아직 소설은 한자도 쓰지 못했는데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여유를 좀 부렸다. 그런데 완전히 헛걸음 친 건 아니고 라고 쉼표를 써놨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글입니다. 그리고 23일간의 쇼금이 끝난 날에 커버를 하나 지른 거라 써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월과 2월의 일기, 매일 썼던 일기가 마무리되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제가 30분을 떠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을 제가 수요 산문집이라는 메일링 서비스 플랫폼에 글을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저는 미는 북클럽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